재벌은 예고 없이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저택에 들어서자 청소부가 그를 보고 입을 막은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회장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고 있다면 댓글에 손길이라고 남겨주세요.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진심이 전해지는 가장 깊은 방식임을 함께 기억해요. 강태윤, 41세 최고 경영자는 3천억 원 규모의 기술 기업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의 저택 복도에서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다. 박소희의 손이 그의 입을 거칠게 막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접시처럼 크게 뜨여 있었지만 놀라움이 아닌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의 입술을 누르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소리를 내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태윤은 이사회 회의를 일찍 떠났다.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혀온 걱정들 때문에 내린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그가 들고 있던 꽃다발이 오른손에서 미끄러져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페르시안 카펫 덕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소희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를 장식용 기둥 뒤로 끌고 가 주요 복도에서 들어오는 빛으로부터 둘을 숨겼다. 그들을 감싸는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평범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때 그는 들었다. 억눌린 목소리, 참아내는 울음소리, 그리고 나무를 치는 소리. 차갑고 통제된 잔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그의 아내 윤하연의 목소리였다. 태윤이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제대로 가리지 못한 병적인 즐거움이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잖아.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저녁을 먹을 자격이 없어. 하연이 말했다. 억눌린 훌쩍임 소리로 그의 막내 아들 강지호가 거기 있음이 드러났다. 겨우 6살이 나이였다. 그의 맏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채찍질 소리에 의해 끊어졌을 때 태윤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희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직은 안 돼요, 사장님, 소희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수년간 쌓인 비밀과 두려움,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이 보였다. 이 작은 몸짓에는 저를 믿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라는 무언의 간청이 담겨 있었다. 태윤은 소희의 눈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읽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이 소용돌이쳤다. 그가 결혼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이 없을 때 생각만 해도 역겨웠다. 그러나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소희의 눈빛이 그에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서둘러 행동했다가는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었다. 복대서 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빠가 알게 되면. 그의 말은 또 다른 타격 소리에 끊겼다. 태윤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자녀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하연의 목소리가 냉혹하게 말했다. 그는 항상 회사 일로 바빠서 너희들한테는 신경도 안 써.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알았지?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소희의 얼굴에서 침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태윤에게 아직 개입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눈에는 태윤이 따라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목격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결연한 눈빛이었다. 태윤은 석 달 전 윤하연과 결혼했다. 그녀는 34세로 상류층 출신이었고 연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유학하여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강남의 모든 엘리트 서클에 인맥을 가진 전통적인 가문 출신이었다. 그녀는 태윤의 첫 번째 아내 민지원이 아니었던 모든 것이었다. 세련되고 교양 있고 우아했다. 지원은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태윤은 세 어린 자녀들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하연은 너무 완벽해 보였다.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지었고 올바른 말을 했으며 사회적 행사에서 사진사들이 그 순간을 포착하는 동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지난 2달 동안 작은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6살의 지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9살의 서진은 저녁 식사 중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며 12살의 장남 준우는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는 신경질적인 습관을 갖게 되었다. 적응의 문제일 뿐이에요. 태윤이 물을 때마다 하연은 이해심 있는 미소로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규율이 필요해요. 당신은 너무 일에 몰두해서 당신이 없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지 보지 못했어요. 태유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늘이시여, 얼마나 믿고 싶었던가. 지원이 떠난 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그 외로움과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하연은 처음부터 완벽한 후보였다. 성공한 변호사로서 그녀는 자신의 경력과 가정 모두에 헌신할 수 있는 여성으로 자신을 내세웠다. 그녀의 가문은 서울의 강남에서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중 하나를 설립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유명한 자선가였다. 그들의 결합은 모든 면에서 적절해 보였다.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무언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연이 아이들을 대할 때의 미묘한 어색함,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짜증. 태유는 이것을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크게 잘못됐는지. 복도에서 다시 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젠가 너희 아빠도 이해할 거야. 이 집에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건 쉽지 않아. 특히 너희같이 버릇없는 아이들에게는. 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모든 표시들이 있었는데 그는 무시했다. 너무 바빴고 너무 맹목적이었고 아마도 너무 외로웠다. 아이들의 변화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그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연의 말을 받아들였다. 소희는 그의 팔을 다시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단력이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사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들어가면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할 거예요. 아이들을 다시 위협할 거예요. 우린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요. 자녀들의 행동 변화 외에도 태유는 다른 불안한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하연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움찔했다. 준우는 하연이 다가올 때 스마트폰을 급하게 숨기곤 했다. 서진은 7월의 무더운 더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원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8년간 집에서 일해온 가정부 소희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청소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밝은 여성이 이제는 침묵 속에서 일하며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한때 활기찼던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조심스럽고 계산된 듯했다. 2주 전 태유는 예고 없이 오후 2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희가 세탁실에서 서진의 찢어진 교복을 들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물었을 때 소희는 너무 빨리 눈물을 닦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장님. 아가씨가 학교에서 그냥 부주의했을 뿐이에요. 태유는 그녀의 눈이 공포로 어두워지는 것을 봤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소희 씨,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저는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이 월급이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녀가 말한 방식, 절망, 두려움이 태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뜨렸다. 누군가 당신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소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연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없을 때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제가 입을 열면 추천서 없이 저를 해고하고 제가 다시는 강남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모님은 아이들이 불평하면 벌을 준다고 하셨어요. 특히 당신에게 말하면요. 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벌. 이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불편하게 울렸다. 어떤 종류의 벌인가요? 소희는 주변을 살폈다. 마치 벽에도 귀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 꿇기였고,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태윤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진이가 다친 건 학교에서가 아니었죠. 그가 결론지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연 여사님이 서진이가 방을 깨끗이 치우지 않았다고 화가 나셨어요. 9살 아이에게 완벽한 정리정돈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사님이 서진이를 붙잡고 밀쳤어요.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고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태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로 떨렸다. 제 아이들 때문이에요. 소희가 속삭였다. 하연 여사님은 제가 말하면 제 아이들의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안다고 위협했어요.
제 큰아들은 겨우 장학금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은 딸은 의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태유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의 아이들이 그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그는 사무실에 앉아 회사 주식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실패자가 된 느낌이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그가 약속했다. 하지만 먼저 증거가 필요해요. 소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렸다. 사장님,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지만 또한 계속해서 보는 것도.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그 순간 태유는 결심을 굳혔다. 하연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소희 씨,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희망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본 것들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사장님. 그는 소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하연 여사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계모, 아름다운 아내지만 문이 닫히면 그녀는 몸을 떨었다. 아이들에게는 악몽 그 자체예요. 특히 준우에게요. 그 아이가 가장 반항적이거든요. 준우, 태윤의 장남, 어머니를 잃은 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이. 태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을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외국 투자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아들은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집 복도에 숨어서 태윤은 마침내 하연이 말하는 훈육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지금 증거 없이 들어간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다. 그녀는 단지 규율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들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소희는 조용히 그의 재킷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었다. 접힌 종이였다. 그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읽으세요. 그녀가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증거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했다. 하연 여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녀의 완벽주의, 통제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한 경멸. 그녀의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녀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학대할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복도에서 하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너희 셋은 이 집에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울 거야. 네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는 약해. 너희를 버릇없는 야생아처럼 자라게 뒀지. 하지만 내가 바로잡을 거야. 태유는 그 말을 들으며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성공적인 사업가, 좋은 아버지, 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의문을 가졌다. 만약 그가 정말 강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소희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 당신은 신뢰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하연 여사님은 그것을 악용했을 뿐이죠. 그녀의 말은 태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자책감은 여전했다. 그는 소희를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그는 이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의 아이들은 두 번 다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그가 물었다. 소희는 슬프게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 직후부터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무례하게 말하기, 아이들의 실수를 과장하기, 그러다가 체벌이 시작됐고 점점 심해졌어요. 우리 아빠는 약하지 않아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도전적이었다. 그 말 뒤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살을 치는 소리가 들렸고 태유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소희가 그를 꽉 붙잡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가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게 해야 해요. 소희가 그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사장님, 이것이 당신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건 알지만 지금 들어가면 그녀는 이야기를 바꿀 거예요. 전에도 그랬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봐야 해요. 모든 것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녹음했어요. 태유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놀라움은 분명했다. 소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다. 태유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중요한 회의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2주 전에 사장님 사무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41개의 녹음이 있어요. 47일 동안의 것들이에요. 사장님이 나가실 때마다 항상 거실에 숨겨두고 있어요. 하연 여사님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저 뚱뚱하고 무식한 가정부일 뿐이니까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그녀의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태유는 소희의 눈에서 두려움 너머의 것을 보았다. 그는 분노를 보았다. 결단력을 보았다. 비겁함이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로 굴욕과 위협을 견뎌낸 여성을 보았다. 당신은 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군요. 그가 속삭였다. 누군가는 그래야 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원 사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새로운 사모님의 모욕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라 해도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여성은 그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직업과 안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는 몇 달 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멍청했던 거죠? 그가 중얼거렸다.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다니. 소희는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지만 또한 약점이기도 해요. 하연 여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신뢰를 이용해요. 복도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따랐다. 내일 네 아빠한테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해. 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명령했다. 다른 말을 하면 더 심한 벌이 있을 거야. 알겠지? 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는 복도로 뛰어나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희가 옳았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가 하연을 그냥 몰아낸다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녀 같은 교활한 여성은 언제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물었다. 소희는 작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제 조카가 IT 전문가예요. 모든 녹음을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해뒀어요. 하연 여사님이 발견하거나 삭제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태유는 감탄했다. 이 여성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고 그의 가족의 수호자였다. 그러면 우린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가 말했다. 소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도요. 하연 여사님의 잔인함의 진정한 본질을요. 당신은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태유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아이들에게? 그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복도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하연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희는 태윤을 더 깊이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연은 홀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완벽했다. 맞춤 제작된 디자이너 정장,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완벽한 화장. 누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아래 그런 어둠이 숨어 있다고 의심하겠는가? 그녀가 지나간 후 소희는 태윤의 팔을 당겼다. 제 방으로 가요. 거기서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저택의 서비스 구역으로 향했다. 소희의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사진들로 가득했다. 대부분은 그녀의 세 자녀의 사진이었지만 태윤의 아이들 사진도 많았다. 출생부터 최근까지 그들의 인생의 순간들이 사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소희는 문을 닫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하연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날짜는 3주 전이었다. 네가 그렇게 울어봤자 아무도 신경 안 써. 네 아빠는 바빠. 나만 너희들을 상대하고 있어. 내가 네 새엄마라고? 웃기지 마. 난 네 어머니가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그저 네 아빠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다음에는 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알게 되면 뭐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존경받는 변호사의 말을 아니면 문제아의 말을. 넌 심리학자한테도 다녔잖아. 그렇지? 네가 엄마 죽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기록이 다 있어. 내가 모든 기록을 봤어. 만약 네가 무슨 말을 하면 난 그냥 네가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거야. 녹음에는 고통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런 다음 하연이 말했다. 이제 이해했지?
여기서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네 아빠의 귀중한 회사조차도 내 아버지의 법무법인과 연결되어 있어. 내가 원하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태유는 녹음이 끝날 때까지 충격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가 선택한 여자, 그가 아이들의 새로운 어머니로 데려온 여자가 한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부인했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을 때 믿기 어려웠어요. 하연 여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유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했다. 그들의 행동 변화, 눈에서 사라진 반짝임, 그들의 침묵. 그는 모든 것을 업무와 적응 기간의 자연스러운 어려움으로 치부했다. 왜 그녀는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가 물었다. 소희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그녀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녀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이었죠. 하연 여사님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 그저 사업상의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회사가 그녀의 아버지 법무법인의 중요한 고객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희는 말을 멈췄다. 계속해요. 태윤이 재촉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희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만약 당신이 죽으면 그녀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회사 지분의 일부를 물려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태윤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맹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요? 소희가 물었다. 태윤의 눈에 결단력이 떠올랐다. 먼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리고 소희 씨,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한 일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원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소희야,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오라고요. 제가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태유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하연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소희의 방을 나왔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았다. 하지만 먼저 그는 아이들을 봐야 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태유는 먼저 막내 지호의 방 앞에 멈춰 서서 문을 살짝 두드렸다. 들어와도 돼?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대답이 없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호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파란색 이불 아래 작은 언덕처럼 보였다. 태윤이 다가가자 아이는 더 깊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빠야, 지호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불 아래에서 작은 훌쩍임이 들렸다. 태윤은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그가 본 광경에 가슴이 찢어졌다. 지호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빨간 자국이 있었고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아빠, 지호가 속삭였다. 미안해요. 태윤은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미안할 것 없어, 내 아들. 아무것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지호는 그의 품에서 떨며 울기 시작했다. 6살 아이의 손이 그의 셔츠를 꽉 붙잡았다. 태윤은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그저 안고 있었다. 하연 이모가 무서워요. 지호가 마침내 말했다. 이모가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태윤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줄 때였다. 지호야, 이제부터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침대에 다시 눕혔다. 아빠가 곧 돌아올게. 잠시만 현가와 누나를 확인하고 올게. 태윤은 다음으로 서진의 방으로 갔다. 9살 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진아, 그가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대신 어린 소녀에게서 볼 수 없는 냉정함이 있었다. 태윤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졌다. 그의 밝고 활기찼던 딸이 이렇게 변해버렸다. 어디 아프니? 그가 물었다. 서진은 무표정하게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녀의 팔에는 여러 개의 멍이 있었다. 어떤 것은 진한 보라색이었고 어떤 것은 이미 노랗게 발해가고 있었다. 하연 이모가 그랬어? 태윤이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내가 피아노를 잘 못 친다고 했어요. 실수할 때마다 자로 내 손을 때렸어요. 그리고 내가 울면 팔을 꼬집었어요. 태윤은
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처음에 서진은 굳어 있었지만 천천히 그의 품 안에서 녹아내렸다. 미안해 서진아, 그가 속삭였다. 아빠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마지막으로 태유는 준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복도로 나와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준우야, 그가 불렀다. 아래층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태유는 계단을 급히 내려갔다. 거실에서 그는 준우를 발견했다. 소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연 바로 앞에. 준우야, 이리 와, 태윤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하연이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일찍 돌아왔네요. 준우와 나는 그저 작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연의 미소는 완벽했다. 그러나 태유는 이제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차가운 계산, 그 위험한 의도. 그녀의 눈은 준우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감히 말하면 안 돼. 준우야, 이리 와, 태윤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소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태윤은 아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우가 하연을 지나갈 때 그녀는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다. 우리 작은 비밀에 대해 잊지 마, 준우야. 그녀가 달콤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소년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태윤은 앞으로 나아가 아들을 당겼다. 손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은 놀란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준우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다. 아들과 함께 준우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아빠,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준우가 즉시 말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하연 이모가 내가 말하면 쉿, 괜찮아. 태윤이 말했다. 이제 알아. 다 알아. 소희 씨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 준우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정말이요? 소희 아줌마가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 씨가 모든 것을 녹음했어. 하연이 너희에게 한 모든 일을. 눈물이 준우의 눈에 고였다. 12년간의 두려움과 분노, 혼란스러움이 모두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태윤은 아들을 껴안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하연이 그들 사이에 세운 벽 때문이었다. 그러나 점차 준우는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겼다. 미안해, 아빠. 소년이 흐느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하연 이모가 말했어요.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이모가 서진이와 지호에게 더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위협했어요. 태윤의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들, 그의 첫째 아들이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며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12살인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네가 미안해할 것 없어. 태윤이 말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집에 있었어야 했어. 내가 너희를 더 잘 살펴봤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약속할게. 준우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하연 이모는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모는 우리가 말하면 걱정 마, 태윤이 말했다. 하연은 더 이상 너희를 다치게 할 수 없을 거야. 이제 증거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준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지만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있었다. 정말로요? 하연 이모가 갈 거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먼저 우린 이것을 똑바로 처리해야 해.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게 해야 해. 그동안 너희는 안전하게 있을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내 친구에게 전화할 거야. 그는 변호사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다. 태윤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준우의 어깨를 꽉 잡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난 항상 네 편이야, 준우야. 항상. 이제 그걸 증명할 거야. 준우의 입술이 떨렸다. 아빠도 하연 이모가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떠난 건 우리 때문이라고. 태윤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어떻게 하연이 감히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지원의 기억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그가 강하게 말했다. 네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세상 무엇보다도 병이 그녀를 데려간 거야.
그건 아무의 잘못도 아니야. 태윤은 준우의 방을 나와 복대서 소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태윤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이자 회사 법률 고문인 김도진에게 전화했다. 도진은 새 통화음 후에 전화를 받았다. 태윤, 무슨 일이야? 이사회 회의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어. 도진아,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야 해. 태윤이 말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위험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30분 안에 도착할게. 도진이 마침내 말했다. 경찰을 불러야 해.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야. 먼저 너와 상의하고 싶어. 증거가 있어. 많은 증거가. 그는 통화를 끝내고 소희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지호의 방에 모아주세요. 거기서 함께 있게요. 난 하연을 상대해야 해. 소희의 눈이 걱정으로 커졌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그녀는 위험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는 계단을 내려가 하연을 찾았다. 그녀는 주방에서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걱정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몇 분 전에 아이들을 학대한 것이 그녀가 아니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아래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하연은 우아하게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아이들이 다쳤어. 멍이 들고 공포에 떨고 있어. 하연은 한숨을 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아, 그건 말이군요. 그 애들이 좀 과장했네요. 난 그저 적절한 규율을 가르치려 했을 뿐이에요. 규율? 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내 딸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게 규율이야? 내 아들의 뺨을 때리는 게? 하연의 표정이 약간 바뀌었다. 그녀의 눈이 좁아졌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특히 당신이 없을 때는.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난 그저 거짓말 그만해. 태윤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모든 것을 알아. 소희가 녹음했어. 하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뭐라고요? 소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모든 것을 녹음했어. 네가 아이들에게 한 말,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심지어 네 친구에게 내 대한 계획을 말한 것까지. 하연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곧 회복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미소였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누가 당신을 믿겠어요? 성공적인 기업가가 가련한 새 아내를 학대하고 비난한다고? 게다가 당신의 회사는 내 아버지의 법률 회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태윤은 꿈쩍하지 않았다. 네가 아이들에게 한 짓을 법원에 보여주면 네 아버지조차도 널 구할 수 없을 거야. 처음으로 하연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녹음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네가 아이들의 몸에 남긴 멍은 어떨까? 태윤이 물었다. 서진의 팔에 있는 그 자국들? 지호의 뺨에 있는 그 자국? 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얼굴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난 그저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엄격했고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태윤, 우리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태윤은 이런 연기에 속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너무 늦었어, 하연. 내 변호사가 곧 여기 올 거야. 그리고 우린 이혼을 진행할 거야. 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눈물은 증발했고 떨리는 입술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요, 태윤. 난 법률가 가문 출신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문 종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태윤은 하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소희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몇 초 후 김도진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태윤의 절친한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하연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도진이 물었다. 아이들을 학대했어. 태윤이 간단히 대답했다. 증거가 있어. 녹음,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증언.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하연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입니까, 윤 여사님? 하연은 코웃음을 쳤다. 이건 가족 문제예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죠.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동학대는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태윤은 도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 의사가 상처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해. 그 다음 경찰에 신고해야 해. 녹음이 있다고 했지? 그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 당신 아버지에게 전화할 거예요. 하연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그는 당신의 회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도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윤 여사님,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슨... 태윤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네가 들어왔을 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하연은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전화기 내놔. 도진이 그녀와 태윤 사이에 끼어들었다. 윤 여사님, 폭력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태윤은 휴대폰을 도진에게 건넸다.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줘. 하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내 아버지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가예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도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윤상우 변호사님 말씀이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원칙적인 분입니다. 따님의 행동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네요. 하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당신이 누구? 김도진입니다. 10년 전 윤 변호사님 밑에서 일했죠. 그분은 제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가족 위에 법을 두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태윤은 도진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혹시 하연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호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지금 그것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의 우선순위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데려갈게. 태윤이 말했다. 병원으로 바로 가자. 하연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웃음이었다. 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태윤. 내가 이 집을 차지할 거예요. 당신의 회사를, 모든 것을. 도진이 말했다. 윤 여사님,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 모두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태윤은 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그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눈에서 그는 이제 오직 냉혹함과 욕망만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그는 그녀의 진정한 본성을 보지 못했을까? 가자. 태윤이 도진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우선이야. 그들이 주방을 나갈 때 하연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강태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태윤과 도진은 계단을 올라 아이들이 모여있는 지호의 방으로 향했다. 소희가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소희가 속삭였다. 지금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태윤이 대답했다. 도진이 도와줄 거예요. 소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 여사님은요? 지금은 주방에 있어요. 도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태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세 아이들이 침대 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지호는 준우의 품에 안겨 있었고 서진은 창가에 앉아 경계하듯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들아,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분은 내 친구 김도진 아저씨야. 변호사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도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요? 서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해. 태윤이 설명했다. 의사가 너희를 확인해야 해. 지호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다. 주사 맞아야 해요? 태윤은 작은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지호야. 의사는 그냥 너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사진을 몇 장 찍을 거야. 하연 이모는요? 준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너희를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태윤이 약속했다. 도진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서 그녀가 다시는 우리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할 거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맞아. 이제부터 너희는 안전할 거야. 서진이 일어나 태윤에게 다가왔다. 정말이에요. 다시는 하연 이모를 안 봐도 돼요. 태윤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래 서진아,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아도 돼. 아이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스쳤다. 태윤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가슴 아팠다.
그들이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자, 이제 가자. 태윤이 말했다. 소희 씨, 녹음기와 다른 증거들을 가져오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태윤은 아이들에게 외투를 입히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다. 도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주변 상황을 살폈다. 하연의 차가 아직 그대로 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아직 집에 있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뒷문으로 나갈 거예요. 당신 차로 가요. 소희가 작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모든 녹음과 제가 찍은 사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백업해뒀어요. 고마워요, 소희 씨. 태윤이 말했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과 같아요, 사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윤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 여성이 그의 가족을 구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그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았을 것이다. 소희 씨도 우리와 같이 와요. 그가 말했다. 하연이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저도 제 아이들이 걱정돼요. 그들에게 전화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도진이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 그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곧 동생들을 데리고 이모 집으로 간대요. 거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좋아요. 태윤이 말했다. 이제 가자. 그들은 조용히 뒷계단을 통해 내려가 주방을 피해 뒷문으로 나갔다. 도진의 차가 별차의 뒤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아이들을 태우고 소희도 함께 탔다. 태윤이 뒷좌석에서 아이들 사이에 앉았을 때 지호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진짜 괜찮을까요? 태윤은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지호야,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그가 앞을 바라보았을 때 하연이 현관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빨리 출발해요, 태윤이 외쳤다. 하연이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도진은 재빨리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하연은 분노에 찬 얼굴로 차를 향해 달려왔지만 그들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태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하연이 차도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불길하게 그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녀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서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렸다. 신경 쓰지 마, 서진아. 태윤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그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는 조용히 대문을 통과해 도로로 나왔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다. 지호는 태윤의 옆에 꼭 붙어 있었고 준우와 서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도진이 물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요. 태윤이 대답했다. 내 대학 친구 박민수가 거기서 소아과 의사로 일해요. 그를 신뢰할 수 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바꿨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너무 많은 감정, 너무 많은 미해결된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아빠, 준우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우리 집에 다시 갈 수 있어요? 태윤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지금은 아니야, 준우야. 당분간은 안전한 곳에 머물 거야. 어디요? 서진이 물었다. 도진 아저씨 집에서 몇 밤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도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집은 넓고 정원도 있어. 너희들이 마음에 들 거야. 지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소희, 아줌마도 같이 갈 거예요? 태윤은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래, 소희 씨도 우리와 함께 갈 거야. 괜찮죠, 소희 씨?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사장님. 아이들과 함께 있을게요. 이 대답에 지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태윤은 소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달렸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번쩍였다. 태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어떻게 그는 그토록 눈이 멀었을까? 어떻게 그는 하연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소희가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말했다. 하연 여사님 같은 사람들은 속이는 데 능숙해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면을 쓰죠. 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서진이 갑자기 말했다.
태윤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하연 이모가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빠는 그냥 너무 착해서 믿었던 거예요. 태윤은 서진의 말에 감동받았다. 이 9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현명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서진아. 병원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대한 흰색 건물이 밤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다. 도진은 응급실 입구로 차를 몰았다. 내가 민수에게 전화할게, 태윤이 말했다. 그가 우리를 도울 거야. 그가 전화기를 꺼내려는 순간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제 하연 이모는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태윤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래 지호야,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연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엄마는 언제 돌아올 거예요? 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지호가 생모 지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어머니 형상을 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그 질문은 가슴 아팠다. 태윤은 지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6살 아이에게 그의 엄마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원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준우는 분노와 반항으로, 서진은 침묵으로, 그리고 지호는 너무 어렸다. 그는 여전히 엄마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행히도 도진이 그 순간을 구했다. 여기 도착했어요. 그가 차를 세우며 말했다. 태윤은 지회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약속하고 모두를 병원 안으로 안내했다. 응급실은 밤 시간임에도 분주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환자들이 대기 구역에 앉아 있었다. 태윤은 접수대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제 친구 박민수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그가 전화를 걸자 민수는 3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태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민수야, 긴급 상황이야. 태윤이 말했다. 내 아이들이, 그들이 학대를 당했어. 지금 너의 병원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충격받은 침묵이 흘렀다. 5분 안에 내려갈게. 민수가 마침내 말했다. 약속대로 5분 후에 박민수가 응급실로 급히 들어왔다. 그는 태윤의 오랜 친구였고 서울 최고의 소아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태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꽉 껴안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태윤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어두워졌다. 아이들을 검사실로 데려가자 그가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할게. 그리고 모든 것을 문서화할 거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의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민수의 부드러운 접근 방식에 곧 안심했다. 그는 각 아이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며 검사를 진행했다. 소희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태윤과 도진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태윤이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을 학대하다니. 도진은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태윤아. 하연은 모든 사람을 속였어. 그렇다 해도 난 아이들의 아버지야. 난 그들을 보호했어야 했어. 대신 난 회사에 있었어. 돈을 버는데 너무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 도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금 자책하는 건 도움이 안 돼. 중요한 건 이제 네가 무엇을 할 거냐는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진의 말이 맞았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이 경험이 아이들에게 남길 상처를 치유하는데 집중해야 했다. 민수가 검사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어때? 태윤이 긴장하며 물었다. 육체적 학대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 민수가 대답했다. 멍 긁힌 자국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분명한 학대의 패턴이야. 특히 서진과 준우의 경우에는. 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의 징후도 있어. 민수가 계속했다. 아이들은 불안, 두려움, 자존감 저하의 징후를 보여. 특히 준우는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주로 표적이 되게 했던 것 같아. 그 아이는 믿을 수 없이 용감해. 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아들, 겨우 12살인 아이가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부담을 짊어졌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고 사진도 찍었어. 민수가 말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있어. 고마워 민수야. 태윤이 말했다. 정말 고마워. 민수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태윤아, 난 네 친구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주치의이기도 해. 그들이 지원을 잃었을 때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도울 거야.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심각한 사건이야. 하연의 재판은 체포된 지 6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그 기간 동안 태윤과 아이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도진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용산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연과의 모든 연결을 끊기 위해서였다. 소희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세 자녀들도 종종 놀러와서 태윤의 아이들과 어울렸다. 재판 당일 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윤은 도진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희는 뒷좌석에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집에 남겨두었다. 태윤은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겪기를 원하지 않았다. 검사 전구진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의 단호한 태도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건을 구성했다. 소희의 녹음은 배심원단에게 공개되었고 여러 명이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의 증언은 그들을 학대자와 다시 대면하는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디오로 녹화되어 상영되었다. 준우의 차분하고 명확한 설명, 서진의 조용하고 감정적인 증언, 심지어 어린 지호의 혼란스러운 기억까지 모든 것이 하연의 잔혹함을 드러냈다. 아동 심리학 전문가들은 그러한 학대가 어떤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하연은 법정에 우아하게 차려입고 등장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무고한 희생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를 노력하는 새어머니로 묘사하려 했다. 문제 있는 아이들과 의심스러운 동기를 가진 가정부를 다루는 여성으로. 하연의 아버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진의 말에 따르면 녹음을 들은 후 그는 딸을 지지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님은 엄격한 사람이지만 정의로운 분이야 도진이 태윤에게 말했다. 그는 하연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어.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소희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그녀는 차분하고 위엄 있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연의 변호사가 그녀의 신뢰성을 공격하려 했을 때 소희의 대답은 간단했다. 저는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저 그 아이들이 안전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법정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희의 진실된 말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태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았을 것이다. 배심원단은 단 2시간 만에 평결을 내렸다. 하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그녀에게 15년형을 선고했고 최소 10년은 가석방 없이 복역해야 했다. 하연이 호송되어 나갈 때 그녀의 눈은 법정에 있는 태윤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단지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처럼. 법정을 나오면서 태윤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의 아이들은 이제 안전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희가 그의 옆에서 물었다. 이제부터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태윤이 대답했다. 아이들에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저도 더 나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졌다. 소희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위안을 주었다. 태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소희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어요, 사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연의 유죄 판결 1년 후 생활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이제 13살이 된 준우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았고 축구팀의 주장이 되었다. 서진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되찾았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고 최근에는 작은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다. 어린 나이 때문에 가장 빨리 회복된 지호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지만
가끔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태윤의 회사는 새로운 경영 철학 아래 번창했다. 가정에서 부재했던 것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배운 그는 업무를 재구성했다.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집에 완벽한 사무실을 설치했다. 그는 이제 주 3일만 회사에 출근했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태윤은 또한 아동보호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학대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정들을 돕고 있었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치료와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 소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정관리자가 되었다. 그녀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태윤이 시작한 여러 자선 프로젝트도 조율했다. 그녀의 자녀들도 태윤이 제공한 기회 덕분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었다. 그녀의 큰아들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둘째는 공학도로 성장했으며 막내딸은 의대에 합격했다. 햇살 가득한 어느 오후 태윤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우는 지회계 축구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고 서진은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소희가 차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여기 있어요, 사장님. 녹차 한 잔 드세요. 태윤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다. 고마워요, 소희 씨. 그리고 제발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소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랜 습관은 고치기 어려워요. 태윤 씨. 그들은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태윤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1년 전 그는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의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생각해보면 하연이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였지만 역설적으로 최고의 교훈을 가져다 준 사람이기도 해요. 태윤이 말했다. 소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태윤이 계속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부모란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존재하는 것, 귀 기울이는 것, 아이들의 삶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소희는 이해의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태윤 씨. 당신은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희 씨 덕분이에요. 태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소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서로를 도운 거예요. 당신은 제 아이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우린 이상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렇죠? 소희는 웃었다. 가장 아름다운 가족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법이에요.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태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아이들이 다시 웃고 있었다. 그들은 회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소식은 평범한 날에 찾아왔다. 태윤이 집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서대문구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 윤하연이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의 첫 반응은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었다. 왜 치유되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열어야 할까? 태윤은 이제 가까운 친구가 된 검사 전구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전구진은 그 만남을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종의 달인입니다. 이것은 트릭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그 장을 완전히 닫고 싶은 필요성이 그를 제고하게 했다. 그는 소희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면회를 신청했다. 교도소 면회실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회색 벽과 바닥에 나사로 고정된 금속 가구들. 하연은 교도관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색이 바랜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2년간의 수감 생활은 그녀를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했다. 그들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전화기를 통해 대화해야 했다. 왜 날 부른 거지? 태윤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하연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를 관찰했다. 난 깨달았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이겼어. 내가 알아.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 난 평생 사람들을 조종했어. 그녀가 계속했다. 난 그것에 능숙했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 너와 그 여자를 만날 때까지. 그 여자, 태윤이 물었다. 소희, 하연이 거의 그 이름을 내뱉듯이 말했다. 그 단순한 가정부가 날 무너뜨렸어.
아니,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야. 소희는 그저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야. 하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난 그녀를 과소평가했어. 그녀를 보고 하찮고 무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봤어. 난 잘못 봤어. 태윤은 처음으로 하연에게서 진정한 후회의 흔적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졌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였다. 넌 소희가 너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몰랐어. 태윤이 말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원칙과 사랑으로 움직이거든. 그건 네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힘이야. 하연의 입술이 뒤틀렸다. 그래, 철학적이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넌 거기 있는 거겠지. 침묵이 흐른 후 하연이 다시 말했다. 알아? 웃긴 게 뭐냐면 난 너와 돈 때문에 결혼했어. 그 3천억 때문에. 하지만 여기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난 뭔가를 깨달았어. 뭘? 네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결코 훔칠 수 없는 것을. 충성심, 진정한 사랑, 진심으로 너를 위하는 사람들. 하연의 눈이 갑자기 촉촉해졌다. 난 여기서 죽을 거야, 혼자서. 아무도 날 방문하지 않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반면에 너는 가족이 있어. 진짜 가족. 태윤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확신만 들었다. 왜 이걸 나에게 말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네가 완전히 이겼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하연이 말했다. 단지 날 감옥에 넣어서가 아니라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연이 일어나 면회를 마칠 준비를 했다. 행복하길 바라, 태윤, 정말로. 왜냐하면 난 절대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것이 태윤이 하연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교도소를 떠났다. 그녀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이것도 그저 다른 조종의 게임이었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차에 타면서 태윤은 깊은 호흡을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하연은 더 이상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석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윤은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꼈다. 그래, 네가 맞아. 태윤은 하연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교도소 면회실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난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태윤은 석양이 비치는 한강변 공원에 차를 세우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물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하연이 체포된 지 3년. 그 시간 동안 그와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희였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소희는 여전히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몇 번이나 그만 그렇게 부르라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오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곧 집에 갈게요. 그가 대답했다. 소희 씨,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소희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네, 알아요. 우리 모두 행운이에요. 태윤은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용산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다. 화려한 저택은 아니었지만 그곳은 진정한 가정이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곳.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15살이 된 그의 아들은 키가 훌쩍 자라 거의 아버지만큼 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소년의 것이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준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태윤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에게 하연을 만났다고 말해야 할까?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정직하기로 결심했었다. 거짓말과 비밀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하연을 만나고 왔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요? 태윤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난 그 장을 완전히 닫고 싶었어.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어. 태윤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이제야 이해했다고 했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데요? 준우가 물었다. 태윤은 미소 지었다. 서로를, 가족을,
그들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서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지호는 소희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의 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태유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도 이 이야기의 일부였으니까. 이제 모든 게 정말 끝난 거예요? 서진이 물었다.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하연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야. 지호는 조용히 물었다. 하연 이모는 나쁜 사람이에요. 태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증오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하연은 아픈 사람이야, 지호야.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어. 우리처럼요? 지호가 물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6살 아이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에 감동했다. 그래, 지호야. 정확히 우리처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윤과 소희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하연이 뭐라고 했어요? 소희가 물었다. 태윤은 잔을 돌리며 생각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소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저요? 네, 태윤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대요. 우리 모두가 그랬죠. 하연이 체포된 지 5년째 되는 날, 태윤은 정원에 앉아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었다. 준우는 17살의 청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진은 14살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음악적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다. 지호는 11살로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했다. 태윤의 회사는 번창했고 그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새로운 경영 철학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가져왔다. 그가 직원들의 가족 시간을 존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면서 회사의 가치는 4천억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태윤에게 이제 그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소희가 정원의 벤치에 합류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녀가 물었다. 5년 전에는 내가 하연과 결혼한 상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태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요. 소희는 미소 지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변했다. 소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정관리자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둘째 어머니였고 태윤의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였으며 가족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였다. 그녀의 자녀들도 태윤이 제공한 기회 덕분에 성공했다. 그녀의 큰아들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둘째는 유명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으며 막내딸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 삶을 바꿨어요. 소희가 아이들의 생일 파티 도중 태윤에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바꾼 거죠. 태윤이 정정했다. 지난 5년간 그들은 함께 성장했다. 처음에는 고용주와 직원으로, 그 다음에는 동료로, 그리고 이제는 가족으로. 그들의 관계는 정의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돌본다는 것이었다. 소희 씨, 태윤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소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내가 회사의 자선재단에 당신을 이사로 추천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됐어요. 소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가정부였어요. 당신은 결코 그저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태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동정심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에요. 재단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자 태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모두 환호하며 소희를 축하해 주었다. 소희 아줌마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호가 물었다. 태윤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소희 아줌마는 항상 우리 가족이었어. 지호야. 태윤이 대답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될 뿐이야.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태윤과 소희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여름밤의 공기는 따뜻했고 풀벌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이 여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소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옆에서 자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사회가 우리에게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난 배웠어요. 가장 좋은 복수는 우리를 해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거라는 것을. 하연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만 파괴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죠. 그가 덧붙였다.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닌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는 사람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소희 씨. 태윤이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사장님. 소희가 대답했다. 제가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봐주셔서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만든 이 평화로운 순간, 이 작은 행복의 섬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빛을 발견하게 된다.